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서울강력범죄수사대에서 10년을 보냈다. 수많은 살인, 강도, 마약 사건을 해결하며 천재 형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상부에서는 승진을 제안했고 후배들은 나를 롤모델로 삼았다. 하지만 그건 모두 3년 전 일이다. 2020년 11월 17일,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다. 한강 인근 폐창고에서 벌어진 대규모 마약 조직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6개월간 잠복 수사로 조직의 핵심 인물들과 거래 장소를 파악했다. 그날은 최종 검거 작전이 실행되는 날이었다. 비가 내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 팀은 창고를 에워쌌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징후가 있었다. 평소보다 조용했던 현장, 너무 쉽게 파악된 거래 정보, 그리고 작전 전날 받은 익명의 전화. 하지만 나는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고 위험 신호를 무시했다. 민수와 준영이 먼저 창고에 진입했다. 두 사람은 나와 함께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을 함께 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 준영은 딸아이가 태어난 지 겨우 3개월 됐을 때였다. 민수는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폭발음이 들렸다. 창고 안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졌다. 우리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 정보를 믿고 현장에 투입된 민수와 준영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나는 불길과 연기를 뚫고 들어가 두 사람을 끌어냈지만 이미 늦었다. 내부 수사가 시작됐다.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는 조사가 진행됐다. 결국 공식적인 조사에서는 작전상 불가피한 사고로 결론 지어졌지만 모든 책임은 팀장이었던 내게 있었다. 민수의 약혼자는 장례식장에서 내 뺨을 때렸다. 준영의 아내는 내 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타들어가는 두 동료의 모습, 그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술로 밤을 지새우며 수사 과정에서 놓쳤던 단서들을 되짚었다. 내 판단 실수로 2명의 목숨이 사라졌다는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6개월 후, 더 이상 경찰로 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상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 배지를 반납했다. 서울의 모든 것, 10년간의 경력, 아파트,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도시를 떠났다. 강원도 홍천 외진 산골,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작은 농장을 마련했다. 이제 내 이름은 박민석,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새 신분이다. 그저 조용히 농사짓는 평범한 농부일 뿐이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곳,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 과거를 잊고 속죄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산속 외딴 농장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적막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까지 걸어서 30분, 마을 중심지까지는 차로 15분이 걸렸다. 초반에는 그 고요함이 치유가 되었다. 도시의 끊임없는 소음과 사이렌 소리에서 벗어나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듣는 것은 축복 같았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던가. 6개월이 지나자 고독감이 찾아왔다. 매주 토요일에만 마을에 내려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 슈퍼마켓 주인 박영호, 철물점 운영하는 김노인, 우체국 직원 이순자 씨. 얼굴을 알고 가끔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 대화라고 해봐야 날씨 이야기나 농사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였다. 누구도 내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나 역시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렇게 첫 겨울이 찾아왔다. 강원도의 겨울은 혹독했다. 서울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춥고 눈도 많이 내렸다. 난로를 피우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밤새 냉기가 돌았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았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도시였다면 온통 축제 분위기였겠지만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겨울날일 뿐이었다. 그날 밤은 유독 눈보라가 심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난로 앞에 앉아 옛 수사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경찰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마음에 걸렸다. 특히 내가 떠나기 직전 맡았던 연쇄 실종 사건은 자주 떠올랐다. 밤 10시쯤 현관문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되자 귀를 기울였다. 분명 긁는 소리와 함께 작은 울음소리였다. 경찰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시 작은 울음소리만 들렸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보라만 휘몰아쳤다. 고개를 숙여보니 그제야 보였다. 현관 계단 아래 쪼그려 앉아있는 작고 야윈 갈색 강아지였다. 온몸은 눈과 진흙으로 젖어 있었고 왼쪽 뒷다리는 부상으로 피가 묻어 있었다. 강아지는 나를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가냘프게 울었다. 눈동자에는 공포와 희망이 섞여 있었다.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안으로 데려왔다. 목줄이나 인식표는 없었다. 주인을 잃었거나 버려진 듯 했다. 일단 부엌 싱크대에서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겨주었다. 강아지는 얌전히 씻김을 받았다. 온몸의 흙과 피를 씻어내자 갈색 털 사이로 하얀 반점들이 드러났다. 다리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았다. 응급처치 상자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부엌에 있던 남은 고기와 밥을 섞어 그릇에 담아 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다. 며칠은 굶었던 모양이었다. 물도 한 그릇 가득 마셨다. 침실 옆에 담요를 깔아 임시 침대를 만들어 주었다. 강아지는 담요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지만 불안한 듯 계속 주변을 살폈다. 나를 쫓아낼까봐 두려운 눈치였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 목소리에 강아지의 귀가 쫑긋 섰다. 밤새 침대 옆에서 강아지를 지켜보았다. 강아지는 가끔 악몽을 꾸는 듯 몸을 떨었다.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새벽녘에야 강아지는 깊은 잠에 들었고 나도 그제야 눈을 붙였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다. 강아지는 이미 일어나 침대 옆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눈동자는 생기가 돌았고 꼬리는 흔들거렸다. 내가 일어나자 반갑게 짖으며 뛰어올랐다. 어이, 벌써 원기 회복했나 보네. 아침 식사로 계란과 남은 고기를 섞어 강아지에게 주었다. 하루 만에 놀라울 정도로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식사 후 강아지와 함께 집 주변을 돌아보았다. 누구의 강아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인근에는 다른 집이 없었고 길에서도 강아지를 찾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강아지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다. 동물병원은 없었지만 가끔 가축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있었다. 수의사는 강아지를 검사한 후 약 1살 정도의 암컷이며 영양실조와 가벼운 외상 외에는 건강하다고 했다. 다리 상처도 깨끗이 소독해 주었다. 주인 잃은 개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서 이런 품종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버려진 것 같네요. 마을 게시판에 강아지 사진을 붙여두고 근처 마을에도 문의해봤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결정을 내렸다. 강아지를 내가 키우기로 했다. 그날 밤 강아지와 함께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다. 겨울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다. 강아지의 눈동자에 별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내 이름은 별이로 할까?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졌으니까. 별이는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 짖으며 내 주위를 뛰어다녔다. 그날부터 외로움은 사라졌다. 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였다. 아침마다 별이의 차가운 코가 내 얼굴에 닿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별이의 따뜻한 숨결을 들으며 잠이 들었다. 별이가 온 이후로 악몽도 줄어들었다. 마치 별이가 나쁜 꿈들을 걸러주는 것만 같았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온 별이는 내게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별이와 함께한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농사일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봄에는 감자와 상추를,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를, 가을에는 고구마와 배추를 심었다. 별이는 늘 내 곁에서 함께했다. 매일 아침 5시, 해가 뜨기도 전에 별이는 내 얼굴을 하찮게 깨웠다. 처음에는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알람 시계보다 정확한 별이의 기상 서비스가 고맙기만 했다.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면 산 너머로 붉게 물드는 새벽 하늘이 펼쳐졌다. 별이와 함께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평화로운 순간은 없었다. 별이야, 오늘도 열심히 일해볼까? 별이는 마치 내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밭으로 향했다. 내가 호미로 땅을 일구면 별이는 주변을 뛰어다니며 두더지나 해충들을 쫓아냈다. 가끔은 멀리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산길을 따라 계곡까지 가는 길은 우리의 특별한 산책 코스였다. 깊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계곡물 소리는 도시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자연의 교향곡이었다. 별이는 놀랍도록 영리했다. 내 감정을 읽는 듯 했고, 때로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알아챘다. 가령 농기구를 찾을 때면 어디 있는지 먼저 알고 그곳으로 안내했다. 한 번은 밭에서 일하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을 때 별이가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 장화를 몰고 왔던 일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별이에게 특별히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곤 했다. 넌 걔보다 더 영리한 것 같아, 별이야. 혹시 사람이 변신한 거 아니야? 별이는 그런 농담에도 영리한 눈빛으로 응답했다. 때로는 정말 별이가 내 말을 모두 이해하는 것만 같았다. 슬픈 날이면 곁에 와서 머리를 내 무릎에 올려놓았고, 기쁜 날이면 함께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매주 토요일은 마을 장터에 가는 날이었다. 일주일간 기른 채소들을 가지고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작은 시장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낯선 도시 남자를 경계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특히 별이는 마을에서 인기 스타였다. 모두가 별이를 좋아했고, 특히 아이들은 별이를 보기 위해 내 농산물 부스로 몰려들었다. 민석 씨, 오늘도 별이 데려왔네요. 우리 진우가 별이만 기다린다니까요. 마을 슈퍼마켓 주인 김 씨의 아들 진우는 별이의 단골 팬이었다. 별이는 아이들과 노는 것을 특히 좋아했다. 공을 물어다 주거나 간단한 재주를 부리며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도 미소 짓게 되었다. 별이는 역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종종 마을 사람들은 별이의 품종에 대해 물었다. 정확히 어떤 품종인지 알 수 없었지만 테리어와 리트리버의 혼종으로 추측했다. 어떤 사람들은 별이를 분양받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정중히 거절했다. 별이는 이미 내 삶의 일부였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별이와 함께 마을 작은 강가를 산책하는 것도 우리의 루틴이었다. 별이는 물을 무척 좋아했다. 여름이면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치며 신나게 놀았다. 나도 더운 날이면 별이와 함께 강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곤 했다.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삶의 기쁨이 되었다.
밤이 되면 별이는 내 방 옆에 마련된 자기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종종 한밤중에 살금살금 내 침대로 올라와 발치에 웅크리고 눕곤 했다. 처음에는 내쫓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가끔 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밤이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별이 덕분에 행복하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별이는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 다가와 내 손을 하찼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봄이 오면 별이와 함께 산에 올라 새싹을 보았고, 여름이면 계곡에서 물놀이를, 가을이면 낙엽 쌓인 길을 산책했다. 겨울이면 함께 난로 앞에 앉아 따뜻함을 나눴다.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었다. 도시의 혼잡함과 경찰 생활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민수와 준영의 얼굴도 이제는 고통보다는 그리움으로 떠올랐다. 어쩌면 내가 찾은 평화는 그들이 바라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저녁이면 작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 할 일을 생각했다. 도시에서 보냈던 분주하고 긴장된 날들과는 달리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단조롭지만 충만했다. 세상에 이런 평화가 있을 줄 몰랐어, 별이야. 별이는 내 말에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별이 덕분에 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경찰 시절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뛰었던 그 사명감은 이제 별이와 이 작은 농장을 지키는 것으로 변화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별이는 내 인생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그 빛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별이와 함께하는 평온한 일상, 그것은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선물이었다. 내일도 별이는 여전히 아침 일찍 내 얼굴을 하차 깨울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하루를 함께 시작할 것이다. 그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10월 중순, 문득 별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소 해 뜨기 전부터 활기차게 일어나 나를 깨우던 별이가 늦잠을 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계절이 바뀌어 그런가 싶었다. 가을이 되면 동물들도 겨울을 대비해 더 많이 쉬는 법이니까. 별이야, 일어나. 오늘도 할 일이 많아. 아침 6시, 평소라면 벌써 내 얼굴을 핫고 있을 시간에 별이는 자기 침대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힘없이 눈만 끔벅였다. 코를 만져보니 평소보다 건조했다. 체온은 정상인 것 같았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별이의 배와 다리를 조심스레 만져보았지만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 보였다. 그저 무기력해 보일 뿐이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별이의 그릇에 평소 좋아하던 개밥과 함께 특별히 닭가슴살을 썰어 넣었다. 하지만 별이는 그릇에 코만 댄 채 고개를 돌렸다. 먹성이 좋았던 별이가 밥을 거부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걱정이 되었지만 바로 수의사를 부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쩌면 단순한 체함일지도 모른다. 그날은 별이를 집에 두고 혼자 밭으로 나갔다. 종일 별이 생각이 나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 별이는 아침에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물그릇에 물만 조금 줄어 있을 뿐 밥은 그대로였다. 이번에는 손으로 직접 먹이를 주었다. 별이는 마지못해 몇 조각을 삼켰지만 평소 식욕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괜찮아질 거야. 푹 쉬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지만 사실 더 걱정되는 것은 나였다. 경찰 시절 학대당한 동물들을 구조한 경험이 있어 동물 질병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다. 식욕 부진은
여러 질병의 신호일 수 있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기력해졌다. 가끔 밖에 나가 볼일을 보는 것 외에는 대부분 시간을 자면서 보냈다. 물은 조금씩 마셨지만 사료는 거의 먹지 않았다. 마지못해 내가 손으로 먹이는 닭고기와 소고기를 소량 먹는 정도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별이를 차에 태우고 마을 수의사를 찾아갔다. 정식 동물병원은 아니었지만 김 수의사는 30년 넘게 농촌에서 가축과 반려동물을 돌봐온 노련한 의사였다. 어디 볼까요? 김 수의사는 별이를 검진대에 올려놓고 꼼꼼히 살폈다. 체온을 재고 심장 박동을 듣고 눈과 귀, 입안을 모두 확인했다. 배를 부드럽게 눌러보기도 했다. 특별한 열이나 감염 증상은 없네요.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김수 의사는 말끝을 흐렸다. 혹시 심각한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별이가 임신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 말은 예상치 못했다. 별이가 임신? 우리 농장 주변에는 다른 개가 없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1km 이상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개를 키우지 않았다. 별이가 2년 동안 발정기가 온 적 없나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았다. 발정기 증상을 본 적이 없었다. 중성화 수술을 한 적도 없었는데 왜 발정기가 없었는지 의문이었다. 일부 개들은 발정 증상이 미약해 주인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혹시 마을에 내려갈 때 별이를 데리고 가나요? 네,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럼 그때 다른 개를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은 있었다. 마을에는 몇몇 집에서 개를 키웠고 가끔 떠돌이 개들도 보였다. 하지만 별이는 항상 내 시야 안에 있었고 다른 개와 어울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확실한가요? 다른 병이 아니고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증상이 모두 임신 초기와 일치합니다. 식욕 부진, 무기력함 그리고 김수 의사는 별이의 배를 가리켰다. 배가 약간 부르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니 정말 별이의 배가 평소보다 불러 보였다.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변화였다.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요. 40km 떨어진 읍내 동물병원에 가면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가봐야 할까요?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임신이라고 가정하고 별이를 돌보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양제를 하루에 한 번씩 먹이세요. 김수 의사는 갈색병에 든 액체 영양제를 건넸다. 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별이가 정말 임신한 건지,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다른 개를 만났는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다. 곧 작은 강아지들이 태어난다면 농장의 활기가 돌 것이다. 집에 돌아와 별이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 거실 한쪽 구석에 부드러운 담요와 쿠션으로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인터넷으로 임신한 개를 위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개의 임신 기간은 약 63일, 즉 9주 정도라고 했다. 별이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일주일 전이니 아직 초기 단계인 것 같았다. 별이를 위해 특별한 식단도 준비했다. 소고기와 닭고기를 삶아 잘게 썰고 당근과 시금치 같은 채소도 조금씩 섞었다. 우유도 준비했다. 처음에는 별이가 여전히 식욕이 없어 보였지만 영양제를 먹인 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별이는 새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가끔 짧은 산책을 위해 나가는 것 외에는 쉬고 있었다. 배는 점점 더 불러왔다. 이제는 확실히 임신이 맞는 것 같았다. 별이의 몸 상태를 살피며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젖꼭지가 부어오르고 분홍색으로 변했는데 그 수가 예상보다 많았다. 일반적인 개는 8-10개의 젖꼭지가 있지만 별이는 12개가 있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개체에 따라 젖꼭지 수가 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의아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별이의 배가 불러오는 속도였다. 임신 2-3주 차로 추정했는데 배가 생각보다 빨리 불러왔다. 출산 예정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일수를 세기 시작했지만 별이의 몸 변화는 내가 찾은 정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정확히 언제 임신했는지 모르니 그런가 의문이 들었지만 별이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아 안심했다.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고 활기도 서서히 되찾았다. 가끔은 전과 같이 마당을 뛰어다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새 침대에서 휴식을 취했다. 한밤중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별이가 임신한 게 아니라면, 다른 병이라면 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잠에서 깨어 별이를 확인하러 가보니 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배는 확실히 불러 있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다. 걱정 마, 별이야. 내가 항상 지켜줄게. 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별이는 꿈을 꾸는지 발을 살짝 움직였다. 그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별이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마을에 내려가 출산을 대비한 물품들을 구입했다. 깨끗한 천, 소독약, 가위, 그리고 강아지들을 위한 우유와 작은 병. 마을 사람들에게 별이의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모두 축하해 주었다. 강아지 태어나면 한 마리 분양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해요. 마을 주민들의 관심에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별이의 배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며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개의 임신치고는 배가 너무 크고 불규칙해 보였다. 마치 별이의 배 안에서 무언가 통제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밤마다 별이의 배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는데 귀를 가까이 대보니 분명했다. 일반적인 태동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인간 아기가 내는 것과 같은 소리였다. 말도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소리는 너무 선명했다. 개가 인간 소리를 낼 리 없다. 분명 내 착각일 것이다. 아니면 과로로 인한 환청일지도 모른다. 별이의 상태가 점점 더 이상해졌다. 배는 계속 커졌고 움직임도 둔해졌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고통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저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곧 만나게 될 거야, 별이의 아이들.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순간 배 안에서 뭔가 내 손을 밀어내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선명한 감각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분명 작은 손, 인간의 손 같았다. 미쳤나 봐. 머리를 흔들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내 상상력이 지나친 것이다. 스트레스와 고립된 생활이 환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날 밤 별이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일어났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별이의 출산이 임박한 것이다. 예상보다 빨랐지만 생명의 탄생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법이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지금은 별이를 도울 시간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별이와 함께할 것이다. 한밤중 시계는 새벽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별이의 낑낑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달려갔다. 별이는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힘겹게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모든 징후가 분명했다. 출산이 시작된 것이다.
괜찮아, 별이야. 내가 여기 있어. 급하게 준비해둔 출산 키트를 가져왔다. 깨끗한 수건, 따뜻한 물, 소독약, 실과 가위까지 모두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대로 준비해둔 것들이었다. 하지만 실전은 달랐다. 손이 떨려왔다. 별이는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의외로 평온했다. 마치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잘할 수 있어, 별이야. 넌 강하니까. 따뜻한 물로 별이의 뒷부분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다. 별이의 호흡이 가빠졌고 몸은 간헐적으로 떨렸다. 나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걸었다. 동물은 주인의 목소리에 안정을 찾는다고 했다. 천천히 그래. 잘하고 있어. 시간이 흘러갔다. 별이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지만 아직 첫 강아지도 나오지 않았다.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수의사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이 시간에 김 수의사를 깨우는 것도 미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별이가 평온해 보였다. 고통스럽지만 공포에 질린 것 같지는 않았다. 새벽 3시 반, 마침내 첫 신호가 보였다. 별이의 뒷부분에서 양수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출산이 임박한 것이다. 곧이어 별이는 본격적인 진통을 시작했다. 몸을 떨며 입에서는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조금만 더, 별이야. 이윽고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머리가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별이는 모든 힘을 다해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수건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첫 번째 강아지가 태어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별이가 마지막 힘을 쏟아붓자 드디어 첫 번째 강아지가 미끄러져 나왔다. 작고 젖은 몸이 내 손에 닿았다. 갈색 털에 하얀 반점이 있는 별이를 쏙 빼닮은 강아지였다. 빠르게 양수를 닦아내고 비강과 입에 있는 점액을 제거했다. 강아지는 작게 뭐라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살아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탯줄을 자르고 강아지를 따뜻한 수건으로 감쌌다. 별이의 곁에 놓아주자 본능적으로 별이의 젖을 찾아 기어갔다. 별이는 힘든 상태에서도 첫째 아이를 핥아주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출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별이의 배는 여전히 불러 있었고 진통은 계속되고 있었다. 두 번째 강아지가 곧 나올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4시 15분경 두 번째 강아지가 태어났다. 첫째보다 조금 더 컸고 전체적으로 하얀색의 작은 갈색 점들이 있었다. 역시 건강해 보였다. 같은 방식으로 탯줄을 자르고 닦아준 뒤 별이 곁에 두었다. 별이는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힘을 내고 있었다. 나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별이야. 넌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세 번째 강아지는 4시 40분에 태어났다. 이번에는 완전히 검은색이었다. 세 번째 강아지는 태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울었다. 폐 기능이 정상인 좋은 신호였다. 역시 건강한 모습이었다. 별이는 점점 더 지쳐 보였다. 그런데 배는 여전히 불러 있었다. 아직 더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물을 데워와 별이에게 마시게 했다. 체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만 더 힘내, 별이야. 마지막이야. 달은 어느새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희미하게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5시 15분, 별이가 마지막 힘을 쏟기 시작했다. 네 번째 새끼를 낳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통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조금만 더, 별이야. 별이는 눈을 감고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태어난 것은 강아지가 아니었다. 작고 붉은 인간 아기였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이런 일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했다. 개가 인간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은 어떤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분명했다. 작고 붉은 아기가 미약하게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아기였다. 놀라움을 뒤로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탯줄을 조심스럽게 자르고 아기를 깨끗이 닦아 담요로 감쌌다. 아기는 놀랍도록 건강해 보였다. 작지만 완벽한 손가락과 발가락, 도톰한 볼을 가진 여자아이였다. 아기는 작게 울다가 내 품에 안기자 조용해졌다. 별이는 지친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하차주었다. 마치 자신의 새끼처럼. 그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별이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쩌면 별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아기를 안고 주방으로 가서 체온을 확인했다. 약간 낮은 것 같아 담요를 하나 더 가져와 감쌌다. 집에 아기용품은 전혀 없었다. 임시방편으로 깨끗한 수건을 접어 기저귀처럼 만들었다. 아기는 놀랍게도 평온해 보였다. 울음소리도 정상적이었고 피부색도 건강해 보였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시계는 어느새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은 완전히 밝아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평범했다. 새들은 지저귀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내 집 안에서는 과학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아기를 안고 별이 곁으로 돌아갔다. 별이는 3마리의 강아지들과 함께 누워 있었다. 강아지들은 이미 젖을 빨고 있었다. 아기도 조심스럽게 별이 옆에 눕혔다. 별이는 다시 한번 아기를 할라주었다. 본능적인 모성애였다. 그 순간 아기가 눈을 떴다. 깊고 투명한 갈색 눈동자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처럼. 이건 기적이다. 내가 경찰 시절 보았던 모든 기이한 사건들보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밀려들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이 아기는 누구의 아이인지, 어떻게 별이의 뱃속에 들어갔는지,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의 안전이었다. 수의사에게 연락해야 할지, 병원에 가야 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다. 아기는 연구 대상이 되고 별이는 실험실로 끌려갈 것이다.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기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놀랍도록 강한 힘이었다.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이 느껴졌다. 걱정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기는 마치 내 말을 이해한 듯 미소 지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물론 신생아가 미소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위장의 가스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지은 것일 테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기가 나에게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 신생아 돌보는 법을 알아보았다.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온기, 영양분, 그리고 안전함이었다. 우선 집에 있는 것들로 임시 변통해야 했다. 소독한 작은 주사기로 따뜻한 물을 몇 방울 아기의 입에 넣어 보았다. 아기는 잘 삼켰다. 이어서 내가 아침으로 마시려던 우유를 데워 똑같은 방법으로 조금씩 먹였다. 아기는 이것도 잘 받아들였다. 다음으로 아기를 위한 잠자리를 마련했다. 서랍을 비우고 담요를 깔아 임시 배신넷을 만들었다. 따뜻하고 안전해 보였다. 아기를 그곳에 눕히고
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별이는 지쳐 보였지만 건강해 보였다. 3마리의 강아지들은 모두 젖을 먹고 있었다. 별이에게 물과 음식을 충분히 주었다. 출산 후 영양 보충이 중요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기를 품에 안았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 인생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전적으로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고 두렵게 느껴졌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 어떻게 이 비밀을 지켜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존재이고 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별이는 자신의 강아지들을 돌보면서도 가끔 고개를 들어 아기를 확인했다. 마치 4번째 자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다시 한번 놀랐다. 별이야, 넌 정말 대단한 엄마야. 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별이는 지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강아지들에게 주의를 돌렸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우선 아기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해야 했다. 기저귀, 분유, 젖병, 옷. 하지만 마을에 내려가서 이런 것들을 사면 의심을 살 것이다. 갑자기 아기 용품을 사는 독신 남성은 분명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테니.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배송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장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계획을 세웠다. 읍내에 있는 대형마트까지 차로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오기로 했다. 그곳이라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테니.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적 같은 아이에게 어울리는 이름이 필요했다. 미래. 그 이름이 문득 떠올랐다. 불가능한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아이라는 의미였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존재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으니까. 미래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린 가족이야. 미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평화로운 숨소리만 들려왔다. 별이는 미래를 바라보며 작게 짖었다. 마치 내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창밖으로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별이와 미래, 그리고 3마리의 강아지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미래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하늘은 맑고 산들은 푸르렀다. 자연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미래는 그런 기적 중 하나일 것이다. 함께 살아가자, 미래야. 우리 모두 함께. 미래가 태어난 첫날,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가 의자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내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건 분명 꿈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사라질 거야. 하지만 아침이 밝아왔고 미래는 여전히 내 품에 있었다. 별이는 3마리의 강아지들과 함께 보금자리에서 쉬고 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현실에 어떻게든 대처해야만 했다. 해가 뜨자마자 인터넷을 검색했다. 개가 인간 아기를 출산 마이너스 이런 검색어를 입력하는 내 자신이 우스웠다. 예상대로 관련 사례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개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와 인간과 동물의 교배가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사실만 반복해서 나왔다.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간과 개는 완전히 다른 종이다. 염색체 수도 다르고 발생 과정도 다르다. 개가 인간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수첩을 꺼내 가능한 가설들을 적기 시작했다. 경찰 시절의 습관이 되살아났다. 첫째, 내가 환각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 오랜 고립 생활로 인한 정신적 착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체온과 무게, 울음소리는 너무도 실제적이었다. 그리고 별이도 미래를 보고 반응했다. 둘째, 누군가 별이의 배에 인간 태아를 이식했을 가능성. 하지만 그건 과학적으로 더욱 불가능했다. 동물의 자궁에 인간 태아를 이식하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실제로 별이 근처에서 출산한 여성이 있었고, 그녀가 아기를 버리거나 별이 근처에 두었을 가능성. 하지만 그것도 말이 되지 않았다. 내 눈앞에서 별이의 몸에서 미래가 나온 것을 직접 보았으니까. 이건 그냥 기적이야. 결국 이성적인 설명을 포기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 미래는 그런 기적 중 하나일 뿐이다. 아기가 작게 울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임시방편으로 우유를 데워 스포이드로 조금씩 먹였다. 아기는 열심히 빨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다. 아기에게는 모유나 분유가 필요했다.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웠다. 우선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물품이 필요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대로 마을에 내려가 갑자기 아기가 생겼다고 하면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다. 특히 이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 여러 시나리오를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미래는 내 먼 친척의 아이라고 하자.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를 내가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 충분히 그럴듯하면서도 사람들이 깊이 캐묻지 않을 만한 슬픈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했다. 출생증명서, 친권 서류, 입양 관련 문서들. 이런 것들 없이는 미래를 합법적으로 키울 수 없었다. 경찰 시절 알게 된 지식이 떠올랐다. 신분 위조 방법을 알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지식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컴퓨터를 켜고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김준호,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던 친구였다.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도움을 청할 수는 있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부탁할 게 있어. 전화 너머로 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태호, 진짜 너야? 3년 만인데. 간단히 근황을 나눈 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내 친척의 아이를 맡게 됐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야. 문제는 서류가 모두 불타버렸다는 거지. 출생증명서부터 새로 만들어야 해.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태호야, 그건 불법이잖아. 알아. 하지만 이 아이를 돌봐야 해. 도와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긴 침묵 끝에 준호가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이건 마지막이야. 그리고 절대 내 이름을 언급하지 마. 준호는 필요한 서류 양식과 절차를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들과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들을 구분해 설명해 주었다. 고마움을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미래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저귀를 갈아줄 시간이었다. 임시로 만든 천기저귀는 효과가 없었다. 제대로 된 물품이 필요했다. 별이, 잠시 미래 좀 봐줘. 별이는 마치 내 말을 이해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강아지들 곁을 떠나 미래 옆으로 다가왔다. 미래를 담요로 싸서 별이 옆에 뉘었다. 별이는 조심스럽게 미래의 얼굴을 핥았다. 미래는 울음을 그치고 별이를 바라보았다. 잘 부탁해. 금방 돌아올게.
차에 올라타고 읍내로 향했다. 40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했다. 신생아용 기저귀, 분유, 젖병, 옷, 담요, 유모차까지. 계산대에서 점원이 물었다. 손주를 위한 거예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조카입니다. 갑자기 맞게 되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일상적인 뉴스가 흘러나왔다.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집에 도착하자 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미래는 여전히 담요 속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3마리의 강아지들도 보금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물품들을 정리하고 미래에게 분유를 탔다. 인터넷에서 찾은 대로 정확한 온도와 양을 맞추어 준비했다. 미래는 젖병을 열심히 빨았다.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하니 안심이 되었다. 저녁이 되자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루 종일 잠을 자지 못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다. 하지만 미래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내 침대 옆에 유모차를 놓고 미래를 뉘었다. 별이는 자발적으로 침대 밑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24시간 전만 해도 나는 평범한 은퇴 경찰이자 농부였다. 이제는 갑자기 아기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것도 개가 출산한 인간 아기의. 내가 미쳤나? 하지만 미래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쩌면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미래를 확인했다. 작은 손가락이 담요 밖으로 나와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시 덮어주었다. 그 순간 미래가 내 손가락을 꼭 잡았다. 작지만 놀랍도록 단단한 악력이었다. 약속할게, 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게.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미래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였다. 별이는 옆에서 모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미래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신생아는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했다. 특히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은 더욱 어려웠다. 인터넷에서 신생아 돌보는 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다. 수유 시간, 기저귀 교체, 목욕법, 수면 패턴까지. 마치 시험 공부를 하듯 모든 것을 메모했다. 오후에는 준호가 알려준 대로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 미래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관련 서류들. 모든 정보는 가상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했다. 미래의 탄생일은 어제로, 출생지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설정했다. 부모는 가상의 인물들이었다. 산모는 교통사고로 출산 직후 사망했고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법적 보호자로 내가 지정되었다는 설정이었다. 미안해, 미래야. 내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니 현실감이 들었다. 이제 미래는 공식적으로 박미래였다. 내 성을 물려받은 아이. 내 딸이 된 것이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미래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었다. 별이도 따라 나왔다.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별이는 내 발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미래는 내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우리가 이상한 가족이 되었네, 그렇지?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다. 그 순간 미래가 눈을 떴다. 깊고 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치고는 너무 또렷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미래야. 미래는 작게 하품을 하더니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 일상적인 행동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너무도 귀여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미래를 유모차에 뉘이고 노트북을 열었다.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서 농장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는 괜찮을까?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까?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나는 미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특별한 아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내게 왔다. 그리고 나는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별들처럼 나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길을 찾아나갈 것이다. 함께 가자, 미래야. 우리의 새로운 미래로. 별이가 발치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미래는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3마리의 강아지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에서 꿈을 꾸고 있었다. 이것이 내 새로운 가족이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가족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동이틀 무렵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미래의 존재를 비밀로 하고 직접 키우기로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래를 지키고 사랑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내린 최종 결정이었다. 미래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놀랍게도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었다. 육아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었지만 인터넷 검색과 육아 서적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3시간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상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밤에도 미래의 울음소리에 즉시 깨어나 돌봐주었다. 가장 신기한 것은 별이의 행동이었다. 별이는 마치 미래의 진짜 어머니인 것처럼 행동했다. 미래가 울기 시작하면 내가 깨기도 전에 먼저 알아차리고 나를 깨웠다. 강아지들을 돌보면서도 항상 미래를 지켜보았다. 가끔은 미래 옆에 누워 함께 잠을 자기도 했다. 3마리의 강아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작은 생명체들이었지만 별이의 보살핌 아래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 이상한 가족 구성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은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다. 10월 말의 가을비는 차갑고 매서웠다. 창밖으로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휘몰아쳤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비소리겠지. 미래에게 분유를 먹이고 나서 침대에 뉘었다. 별이와 강아지들도 이미 자신들의 보금자리에서 잠들어 있었다. 시계는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사흘 연속 밤샘 육아로 지친 몸을 쉬게 해야 했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데 분명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누군가 정말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35분이었다. 경찰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경계심이 올라왔다. 이 외딴 농장에 밤늦게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시간에는 절대 방문하지 않는다. 특히 이런 궂은 날씨에는. 침대 옆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다. 퇴직할 때 반납했어야 하는 것이지만 몰래 가지고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것이었다. 총을 단단히 쥐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문이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더 약하게, 마치 힘이 빠진 것처럼. 심호흡을 하고 총을 뒤로 숨긴 채 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과 함께 비가 휘몰아쳤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시선을 낮추자 현관 계단 아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여성은 전체적으로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검은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었다.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배 부근에 희미하게 보이는 혈흔이었다.
도와드릴까요?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아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골이 오싹했다. 어떻게 미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일까? 누구도 모르는 비밀인데, 혹시 미래의 어머니라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걔가 인간 아기를 출산했는데 어떻게 인간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경계심이 커졌지만 여성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보였다. 흠뻑 젖은 옷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배의 혈흔. 우선 안으로 들이기로 했다. 들어오세요. 몸이 안 좋아 보이네요. 여성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문을 열어주자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다. 거실 소파로 안내했다. 수아라고 합니다.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수아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마을에서 본 적도 없는 얼굴이었다. 박민석입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고 오셨나요?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아시죠?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경계심이 더 커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이 보였다.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침실로 가서 잠들어 있는 미래를 안아왔다. 미래는 포근한 파란색 담요에 쌓여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아기를 보여주었다. 수아는 미래를 보자마자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떨리는 손으로 미래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안녕, 우리 아가. 그 모습에 확신이 들었다. 수아는 미래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별이가 미래를 출산한 것은 분명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일이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미래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수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미래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미래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봤어요. 별이가 미래를 낳는 걸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수아는 천천히 옷을 걷어배를 보여주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수술 자국이 보였다. 출산 후의 흔적이었다. 일주일 전, 저는 이 근처 숲에서 출산했어요. 혼자서요. 수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폭력적인 남편 김지훈에게서 도망쳐 나온 상태였다. 재벌 기업의 후계자였던 지훈은 완벽한 가정을 꿈꿨고 임신한 수아에게 갖은 학대를 가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수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지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이 외딴 산골로 오게 되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진통이 시작되었고 마을까지 가지 못한 채 숲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다. 출산 후 과다출혈로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내 아이의 얼굴이었죠. 수아는 절박한 상황에서 아기를 살리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했다고 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근처에서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것이 별이었다. 별이가 저를 발견했어요. 제게 다가왔죠. 그때 별이의 배가 불러있는 것을 보고 기적을 바랐습니다. 수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아기를 별이 곁에 두었다고 했다. 본능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이었지만 아기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다.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들었지만 마을의 약초를 캐러 온 주민이 저를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갔대요. 수아는 지역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다. 의사들은 그녀가 출산한 것은 알았지만 아기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수아는 아기의 존재를 비밀로 했다.
지훈이 찾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퇴원 후 마지막으로 아기를 두었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별이의 발자국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수아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별이가 미래를 출산한 것처럼 보인 이유였을까? 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는 남아 있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은 분명 별이의 몸에서 미래가 나오는 장면이었다. 제 이야기를 믿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본 것은 확실해요. 별이가 미래를 낳았어요.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어쩌면 제가 아기를 두고 간 후 별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아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동물들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니까요. 그녀의 말이 약간의 설득력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렇다면 왜 지금 오셨나요? 아기를 데려가려고요? 수아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 싶지만 아직은 안 돼요. 지훈이 저를 찾고 있어요. 그가 저를 찾으면 아기도 위험해질 거예요. 수아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훈은 막강한 인맥과 재력으로 수아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경찰, 사립탐정, 심지어 전국의 CCTV까지 동원해 그녀를 찾고 있다고 했다. 지금은 아기가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아기를 잘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데 별이가 거실로 들어왔다. 별이는 수아를 보자마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다. 별이가 수아를 알아보는 듯 했다. 별이도 당신을 기억하는 것 같네요. 수아는 미소 지으며 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별이는 다가와 수아의 손을 핥았다. 이 아이 이름이 별이군요. 정말 고마워, 별이야. 우리 아기를 구해줘서. 별이의 반응을 보니 수아의 이야기에 신빙성이 더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다. 어떻게 별이가 인간 아기를 출산한 것처럼 보였을까?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래가 깨어나 작게 울기 시작했다. 수아는 즉시 반응했다. 아기가 배고픈가 봐요. 제가 안아봐도 될까요? 미래를 안아 수아에게 건넸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미래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미래의 울음이 즉시 멈추었다. 마치 어머니를 알아본 것 같았다. 안녕, 우리 아가. 엄마야. 기억나니?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래는 평화롭게 수아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미래가 정말 수아의 아이라면 내가 그녀를 떼어놓을 권리는 없었다. 분유를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가서 분유를 탔다. 돌아오니 수아가 미래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것처럼. 수아 씨, 정말로 지훈 씨가 위험한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수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경찰이요? 지훈의 아버지는 전국 경찰청장들과 골프를 치는 사람이에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경찰 시절 권력층의 비리를 수사했다가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다. 법과 정의는 종종 돈과 권력 앞에 무력했다.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일단 지훈의 추적을 피해야 해요. 그가 지칠 때까지요. 외국으로 나갈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같았다. 이 외딴 산길에 밤늦게 차가 지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차량 불빛이 보였다. 원거리에서 누군가 이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이에요. 날 찾아냈어요. 확실해요? 네.
그는 항상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다녀요. 그리고 항상 2대의 차가 호위해요. 창밖을 다시 보니 정말로 3대의 차량이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다. 경찰 본능이 되살아났다. 상황 파악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수아는 미래를 품에 꼭 안았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미래를 지켜주세요. 그녀의 눈에서는 절박함이 보였다. 내 마음도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미래와 수아를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 함께 갑시다. 뒷문으로 나가면 산길로 빠질 수 있어요. 제 차가 거기 있어요. 빠르게 행동했다. 비상 가방을 꺼내 필요한 물품을 챙겼다. 돈, 의약품, 미래의 분유와 기저귀, 담요. 별이와 강아지들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이 외딴 곳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수아는 미래를 안고 나는 별이와 강아지들을 작은 캐리어에 담았다. 뒷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차량 소리가 가까워졌다. 정문에 도착한 것 같았다. 서두릅시다. 밤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도망쳐야 했다.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다. 소나기처럼 내리던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흐린 하늘에서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바닥은 질척거렸고 발걸음마다 진흙이 신발에 달라붙었다. 수아는 미래를 단단히 감싼 채 품에 안고 있었다. 나는 별이와 3마리 강아지들이 든 캐리어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비상 가방을 쥐고 있었다. 조용히 움직여요. 뒷산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이 있어요. 수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직 출산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 상태가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내 차가 있었다. 오래된 SUV였지만 산길을 다니기에는 적합했다. 차에 짐을 싣고 수아와 미래를 뒷좌석에 태웠다. 별이와 강아지들은 트렁크에 마련한 공간에 조심스럽게 두었다. 시동을 걸기 전 마지막으로 집 쪽을 바라보았다. 정문 앞에 3대의 검은 차량이 도착한 것이 보였다. 차 헤드라이트가 집을 비추고 있었고 여러 명의 남성들이 내리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정장이 아니었다. 경호원들처럼 보였다. 저기 앞쪽에 있는 사람이 지훈이에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정확히 누가 김지훈인지 볼 수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남성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유롭게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찾듯이. 시동을 걸지 않고 조용히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비탈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라 시동 없이도 어느 정도 거리를 갈 수 있었다. 충분히 멀어졌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야 엔진을 켰다. 이제 안전해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아직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우리를 추적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수아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다. 지훈은 어떤 사람인가요? 수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미래는 놀랍게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KJ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죠.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마쳤어요. 사업 수완도 뛰어나고 자선 활동도 활발히 해요. 언론에서는 차세대 경영 리더라고 칭찬하죠.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달라요. 냉혹하고 집착적이에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요. 특히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겪었을 일들을 상상하니 분노가 치밀었다. 우리는 대학 동창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다정하고 완벽했죠. 결혼 후 1년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지훈은 아이가 생기자 극도의 불안과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아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고 음식부터 옷, 만나는 사람까지 모두 통제했다. 때로는 신체적 학대도 있었다. 아이가 완벽하게 태어나야 한다고 집착했어요. 그의 기준에 맞는 아이를 마치 제품을 만들듯이요. 임신 7개월 때 수아는 처음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의 사람들이 그녀를 곧바로 찾아냈다. 그 후로 감시는 더 심해졌다. 24시간 경호원들이 그녀를 지켰다. 사실상 연금 상태였다. 출산이 임박하자 지훈은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최고급 산부인과를 예약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키울지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그 계획에 저는 없었어요. 아이만 필요했던 거예요. 수아는 출산 직전 경호가 잠시 소홀해진 틈을 타 탈출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만한 곳으로 도망쳤다. 그렇게 이 외딴 산골로 오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온 걸까요? 정말 끈질기네요. 지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어요. KJ그룹의 힘이란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전국의 CCTV, 통신사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병원 기록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합법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오싹했다. 경찰 시절 대기업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실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경우는 더 극단적인 것 같았다. 아마 병원 기록을 통해 이 지역으로 온 것을 알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을 뿌리며 정보를 샀겠죠. 이 작은 마을에서는 낯선 사람의 등장이 쉽게 소문이 나니까요. 산길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일단 이 지역을 벗어나야 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너무 멀리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미래도 있고 제 상태도 완전하지 않고 당분간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가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나도 동의했다. 수아는 아직 출산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미래도 갓 태어난 신생아였다. 장거리 이동은 위험할 수 있었다. 제 옛 동료 중에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곳이라면 당분간 안전할 것 같아요. 수아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새벽 3시, 휴게소를 떠난 지 2시간이 지났다.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간헐적으로 몇 대의 트럭만 지나갔다. 가랑비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차 안을 채웠다. 수아와 미래는 뒷좌석에서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별이도 그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눈은 반짝이며 깨어 있었다. 마치 경계를 늦추지 않는 보디가드 같았다. 백미러로 도로를 살폈다. 여전히 안전해 보였다. 하지만 직감은 그렇지 않았다. 경찰 시절 수많은 추적전을 경험한 나로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조용하다는 게 오히려 불안했다. 너무 쉽게 도망친 것 같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아의 말대로 지훈이 그렇게 강력한 자원과 집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쉽게 따돌릴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다. 전화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경계심이 치솟았다.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몇 없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태호야.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준호였다. 준호? 이 시간에 웬일이야? 들어봐.
시간이 없어. 내 핸드폰을 당장 버려. 위치 추적당하고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아까 네가 부탁한 서류 작업 때문에 내가 조사를 좀 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내 정보를 대량으로 요청하고 있더라고. 통신사 기록, 신용카드 내역, 심지어 내 차량 블랙박스까지 해킹 시도가 있었어. 목덜미가 차갑게 식었다. 누군지 확인했어? KJ그룹 관련 IP로 보여. 그 집단은 막강해, 태호야.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고마워, 준호야.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졌다. 그리고 차를 갓길에 급하게 세웠다. 수아가 놀라 깨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추적당하고 있어요. 지훈이 내 핸드폰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당신 말대로예요. 그의 자원은 상상 이상이네요. 계획을 바꿔야 해요. 원래 계획은 제주도로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했다. 고속도로는 감시 카메라가 많고 통행료를 낼 때마다 기록이 남는다. 지훈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우리의 경로는 이미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산길로 가야 해요. CCTV가 없는 경로로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품에 안긴 미래가 작게 움직였지만 깨지는 않았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곧 작은 마을길로 들어섰다. 도로 표지판도 거의 없는 한적한 시골길이었다. 내비게이션도 사용하지 않았다. 디지털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원도 깊숙한 곳에 제가 아는 폐광이 있어요. 수사 때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루 이틀 숨어 있다가 다음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수아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미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수아와 미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야 하다니. 지훈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새벽녘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수아의 핸드폰이었다. 핸드폰이 있었어요? 수아는 놀란 표정이었다. 병원에서 주는 임산부 알림 앱이에요.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꺼놓았었는데 화면을 보니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발신자는 지훈이었다. 보여주세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넸다. 메시지를 열었다. 수아야, 어디 있는지 알아? 그냥 돌아와. 아이만 필요해. 내게는 해를 끼치지 않겠다. 하지만 계속 도망치면 도와주는 사람도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어. 등골이 오싹했다. 지훈은 이미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수아의 핸드폰도 추적된 것이다. 당장 핸드폰을 꺼요. 배터리도 빼고 유심칩도 제거해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지시에 따랐다. 핸드폰을 분해한 후 창밖으로 유심칩을 던졌다.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가야 해요. 그들이 가까이 왔어요. 산길을 더 빠르게 올라갔다. 도로는 점점 더 험해졌고 안개는 더 짙어졌다. 시야가 10m도 확보되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기묘한 고요함이 흘렀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별이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울 속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누워요, 수아 씨. 누군가 뒤에 있어요. 수아는 미래를 아는 채 몸을 낮췄다. 별이도 본능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듯 자세를 낮췄다. 뒤따라오는 차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분명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외진 산길에 이 시간에 차가 있을 리 없었다. 갑자기 뒷차의 상향등이 켜졌다. 눈이 부셔 앞을 보기 어려웠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다. 우리를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꽉 잡아요. 핸들을 꽉 움켜쥐고 속도를 올렸다. 험한 산길을 달리는 것은 위험했지만 더 위험한 것은 그들에게 잡히는 것이었다. 뒷차도 속도를 올렸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그리고 충격이 느껴졌다. 그들이 우리 차 범퍼를 들이받은 것이다. 으악! 수아가 비명을 질렀다. 미래도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별이는 위협적으로 짖었다. 차가 흔들렸지만 간신히 통제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다. 도로는 더 가팔라졌고 안개는 더 짙어졌다. 여기서 내릴게요. 갑작스러운 계획이 떠올랐다. 이 산길을 계속 오르면 결국 폐광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길이 있다. 오른쪽으로 난 작은 오솔길이다. 차로는 갈 수 없지만 걸어서는 가능하다. 절벽 근처에 차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숲으로 도망칠 거예요. 그들은 차가 추락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수아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적당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재빨리 차를 세웠다. 뒷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준비됐어요? 내리자마자 오른쪽 숲으로 뛰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수아는 미래를 품에 안고 준비했다. 나는 별이와 강아지들이 든 캐리어를 들었다. 비상 가방도 챙겼다. 하나, 둘, 셋. 차에서 뛰어내려 즉시 숲으로 달렸다. 뒤에서 차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그들도 우리를 발견한 것이다. 누군가 소리쳤다.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다. 숲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새벽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다. 발 아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숨가쁜 호흡 소리, 미래의 작은 울음소리가 섞였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수아는 미래를 안고 최대한 빨리 뛰었지만 출산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 상태로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 작은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2명의 남성이 우리를 쫓고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분명 일반적인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자들의 것이었다. 수아 씨, 제가 그들을 따돌릴게요. 당신은 미래를 데리고 계속 숲 쪽으로 가세요. 1km 정도 가면 작은 오두막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수아는 망설였다. 위험할 것 같아요. 함께 가는 게 시간이 없어요. 미래를 지켜야 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꼭 돌아와요. 미래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처음으로 그 작은 생명체에게 애정을 표현한 순간이었다. 약속해요. 수아에게 비상 가방을 건네고 별이만 내 곁에 두었다. 강아지들이 든 캐리어는 수아에게 맡겼다. 별이 가자. 별이는 마치 내 계획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가 미래를 안고 조용히 숲 깊은 곳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경찰 훈련 때 배운 추적 회피 기술을 떠올렸다. 발자국을 흐트러뜨리고 가짜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여기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우리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남긴 가짜 흔적이었다. 계획대로였다. 별이와 함께 빠르게 움직였다. 숲속 지형을 이용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때로는 계곡물을 따라 걷기도 하고 바위 위를 지나가기도 했다. 모든 것은 흔적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망할, 놓쳤어. 멀리서 그들의 좌절된 목소리가 들렸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발 아래 땅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산사태였다. 최근의 비로 집안이 약해진 것이다. 별이 조심해. 별이를 안고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 밑에 땅이 완전히 무너졌다. 비탈을 따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몸을 웅크리고 별이를 보호했다. 나뭇가지와 돌들이 몸에 부딪히며 고통을 주었지만 별이는 안전하게 지켜야 했다. 마침내 미끄러짐이 멈췄다. 우리는 작은 계곡 바닥에 도착했다. 온몸이 아팠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별이도 무사했다. 괜찮아, 별이야. 우리가 해냈어. 별이는 내 얼굴을 핥으며 안도감을 표현했다. 주변을 살폈다. 계곡은 고요했고 추적자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우린 그들을 따돌린 것 같았다. 천천히 일어나 상황을 파악했다. 이 계곡은 익숙했다. 오두막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수아와 미래가 있는 곳이다. 가자, 별이야.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별이를 따라 계곡을 오르기 시작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우리는 당분간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훈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고 낡은 사냥꾼의 오두막이었다. 연기는 나지 않았다. 수아가 불을 피우지 않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본능적으로 별이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수아 씨? 미래야? 대답이 없었다. 천천히 오두막 문을 열었다. 오두막은 비어 있었다. 수아와 미래, 그리고 강아지들의 흔적이 없었다. 대신 바닥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민석 씨, 당신이 이 쪽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누군가 오두막 근처에 있어서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폭포 뒤 동굴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심해서 오세요. 마이너스 수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아직 안전했다. 알고 있는 폭포였다. 여기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가자, 별이야.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앞장섰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해가 완전히 뜨면서 숲은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여정도 시작되고 있었다. 폭포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동이 완전히 트면서 숲은 아침 햇살로 물들기 시작했다. 별이는 내 앞에서 길을 안내하듯 뛰어가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수아와 미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통을 억눌렀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별이야. 나무 사이로 폭포가 보였다. 3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장엄했다. 폭포 아래에는 작은 연못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뒤로는 동굴이 있었다. 수아의 쪽지에 언급된 바로 그 동굴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지훈의 사람들이 이미 이곳을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주변을 면밀히 살폈지만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연못 주변의 돌을 밟고 폭포 뒤쪽으로 이동했다. 물보라가 얼굴을 적셨다. 동굴 입구는 좁았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 수아 씨? 미래야?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리고 작은 손전등 불빛이 켜졌다. 민석 씨. 수아가 안도의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품에는 담요에 쌓인 미래가 있었다. 캐리어 안의 강아지들도 무사해 보였다. 다행이에요. 무사하셨군요. 별이가 반갑게 짖으며 그들에게 달려갔다.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걱정했어요.
추적자들은요, 따돌렸어요.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후는 이미 이 지역을 뒤지고 있을 테니까요. 동굴 안쪽은 의외로 넓었다. 과거 광부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수아는 비상 가방에서 꺼낸 담요로 임시 침대를 만들어 미래를 뉘었다.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원래 계획은 제주도로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차도 잃었고 지훈의 추적도 계속되고 있었다. 일단 이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해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외부와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비상 가방에 넣어둔 위성 전화기였다. 경찰 시절 비상용으로 구입했던 것이다. 가방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다행히 아직 작동했다. 제주도에 있는 옛 동료 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현우야, 나 태호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호? 3년 만인데. 갑자기 웬일이야? 도움이 필요해. 아주 큰 문제에 휘말렸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미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초자연적인 부분은 생략했다. 대신 수아가 지훈의 학대를 피해 도망친 것과 우리가 그녀를 돕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위치를 알려줘. 내가 데리러 갈게. 안도감이 밀려왔다. 현우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찰을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작은 낚시 배를 운영하고 있었다.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현우가 오는 데는 최소 6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동굴에서 기다려야 했다. 도와줄 사람이 있나 봐요? 수아가 희망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네, 믿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그가 우리를 제주도로 데려갈 거예요. 미래가 깨어나 작게 울기 시작했다. 수아는 즉시 미래를 안아달래기 시작했다. 젖병을 찾으려 하자 마음이 아팠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많은 물품들을 잃어버렸다. 비상 가방에 분유가 조금 있어요. 가방에서 분유와 물병을 꺼냈다. 다행히 아직 남아 있었다. 수아는 감사의 표정으로 분유를 탔다. 미래는 열심히 젖병을 빨았다. 별이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새끼를 보는 것처럼. 3마리 강아지들도 캐리어에서 꺼내 동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들은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별이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정말 특별한 개예요, 별이는. 수아가 말했다. 네,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이가 우리 모두를 이어준 거죠. 그 말에 수아는 생각에 잠겼다. 운명이었나 봐요. 미래가 이 세상에 오는 방식이. 동굴의 고요함이 흘렀다. 밖에서는 폭포 소리만 들렸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동굴 입구에 비치고 있었다. 저기 민석 씨.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녀의 말이 끊겼다. 하지만 질문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 미래의 양육,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질문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간이 흘러갔다. 동굴에서의 기다림은 길게 느껴졌다. 밖의 상황도 걱정되었다. 지훈의 사람들이 이미 이 지역을 수색하고 있을 것이다. 별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무언가를 들은 것 같았다. 나도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무슨 소리예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잠깐만요.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폭포 소리 너머로 희미하게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머리 위를 선회하는 것 같았다. 헬리콥터예요. 지훈이 공중 수색까지 하고 있어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발견되면. 진정해요. 이 동굴은 폭포 뒤에 있어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헬리콥터에 열감지 카메라가 있다면 우리의 체온이 감지될 수도 있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요. 동굴 깊숙이 이동했다. 더 어두워졌지만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 동굴은 생각보다 더 컸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미래는 잠들었고 수아도 지쳐 보였다. 나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수아는 망설이다가 결국 미래 옆에 누웠다. 금세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별이가 내 옆에 앉았다. 그녀도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정말 특별한 녀석이야, 너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이는 나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시간이 더 흘러 외부의 소리가 잦아들었다. 헬리콥터 소리도 사라졌다. 현우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다. 수아와 미래를 깨웠다. 이제 가야 해요. 현우가 곧 도착할 거예요. 조심스럽게 동굴을 나왔다. 밖은 이미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루가 거의 지나간 것이다. 주변을 살폈지만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약속된 장소로 이동했다. 산 아래 작은 마을 외곽의 폐건물이었다. 그곳에서 현우를 만나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다. 미래는 수아의 품에 안겨 있었고 별이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강아지들은 다시 캐리어에 넣어 내가 들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해가 거의 지고 있었고 집집마다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다. 저기에요. 폐건물이 보였다. 한때 양조장이었던 것 같은 넓은 건물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듯 했다. 건물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현우야? 작은 소리로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았다. 건물 안쪽에 자리를 잡았다. 비상 가방에서 남은 음식을 꺼내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미래에게도 마지막 남은 분유를 먹였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긴장감이 더 커졌다. 현우는 왜 아직 오지 않는 것일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괜찮을까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불빛이 창문을 비췄다. 경계심이 올라왔다. 숨어요. 큰 기계 뒤로 몸을 숨겼다. 건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태호야? 어디 있어? 현우의 목소리였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현우. 숨었던 곳에서 나왔다. 현우는 여전히 건장한 체격의 40대 남성이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만이야? 현우가 나를 꽉 안았다. 오랜 친구를 만난 반가움이 느껴졌다. 이분들이 수아 씨와 현우가 수아와 미래를 바라보았다. 네, 제가 말한 사람들이에요. 수아가 미래를 안고 앞으로 나왔다. 현우는 잠시 미래를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예쁜 아기네요.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제주도로 모셔다 드릴게요. 현우의 말에 수아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서두르자. 이미 이 지역은 뒤집어지고 있어. 헬리콥터, 경찰, 심지어 사설 보안업체까지.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KJ그룹 회장의 아들이야. 현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렇구나. 이해가 가네. 더 조심해야겠어. 현우의 차는 오래된 벤이었다.
뒷좌석은 이미 제거되어 있었고 담요와 베개가 깔려 있었다. 뒤에 누워요. 검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아와 미래, 별이와 강아지들이 모두 차 뒤편에 누웠다. 검은 천으로 덮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현우가 차를 출발시켰다. 계획이 뭐야? 현우가 물었다. 제주도에 도착하면 지훈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의 불법 행위, 폭력, 모든 것. 그걸로 그를 법적으로 제압할 거야. 쉽지 않을 텐데.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수아와 미래가 계속 도망자로 살 수는 없잖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목에 검문소가 보였다. 긴장이 되살아났다. 침착해. 현우가 속삭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렸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경찰이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췄다. 어디 가세요? 제주도요. 낚시하러 가는 길입니다. 경찰은 잠시 현우를 살폈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신분증 좀 볼게요. 현우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을 건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했다. 뒤에 뭐가 있죠? 심장이 빨라졌다. 낚시 장비요. 보시겠어요? 현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경찰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가세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검문소를 통과하자 긴장이 조금 풀렸다. 이제 고속도로까지 20분이야. 거기서부터는 좀 더 안전할 거야. 현우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이대로 제주도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뒤에서 미래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수아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다. 별이도 작게 낑낑거렸다. 저 아기, 특별해 보여. 현우가 백미러로 뒤를 살피며 말했다. 그래, 정말 특별해.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미래의 탄생에 관한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 밤길을 계속 달렸다. 창밖으로는 어둠만 보였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제주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후였다. 현우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따뜻하고 안락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낼 수 있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수아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태호의 친구들은 내 친구들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현우는 낚시를 나갔고 나는 지훈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수아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몇 주가 지나고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정치인들에게 건넨 불법 자금, 해외 탈세, 그리고 수아에 대한 폭력 증거까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지훈의 권력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다. 지훈의 비리가 언론에 폭로되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훈은 체포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미래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올 무렵 우리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지훈은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수아는 법적으로도 완전한 양육권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 농장을 샀다. 이전 농장보다 더 크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별이와 3마리의 강아지들은 새 농장에서 행복하게 지냈다. 강아지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 이제는 별이만큼 크게 자랐다. 미래는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했다. 첫 걸음마를 떼고
첫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마디는 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아빠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따뜻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미래의 아버지가 되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정한 아버지였다. 수아와 나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감정이 자라났다. 처음에는 미래를 함께 키우는 동료였지만 점차 그 이상의 감정이 생겼다. 아직 서두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알고 있었다. 어느 봄날 미래가 이제 막 18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농장 마당에 모여 있었다. 미래는 별이와 놀고 있었고 수아는 정원에 꽃을 심고 있었다. 나는 새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아빠, 별이. 미래가 즐겁게 웃으며 불렀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별이는 미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미래가 자신의 새끼인 것처럼 항상 지켜보고 보호했다.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다. 어쩌면 미래의 영혼이 잠시나마 별이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수아 씨, 농장 일을 마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제 그냥 수아라고 불러도 돼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수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나 봐요. 바다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우리 가족을 감쌌다.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지만 행복해요. 수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행복해요. 미래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그녀의 작은 손이 내 얼굴을 만졌다. 사랑해, 아빠.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나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별이가 다가와 내 발치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고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마워, 별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다. 그리고 미래에게 다가가 얼굴을 하셨다. 미래는 즐겁게 웃었다. 수아가 내 옆에 섰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이. 수아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미래는 여전히 내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의 이름처럼 우리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함께 가자, 우리의 미래로. 석양의 붉은 빛 속에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별빛 아래 만난 기적 같은 인연의 이야기.